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10권 5월 춘추 제40장 오자서의 죽음. 그 무렵 오자서는 거의 궁을 출입하지 않고 있었다. 오왕 부차도 그를 부르지 않았고 오자서 또한 궁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은퇴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중에 오왕 부차가 전군을 일으켜 제나라를 정벌하러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연실색했다. 이를 만류하지 않으면 오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그는 궁으로 달려가 부차를 향해 절규하듯 외쳤다. 월나라를 놔두고 제나라를 치려하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월나라는 우리 오나라에 있어서 쉽게 다스릴 수 없는 큰 병과 같고 제나라는 그저 부스럼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제나라는 천리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곳까지의 군량을 무슨 수로 대려하십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반대해요. 토언론을 주장하니 부차로서는 오자서의 이름을 듣는 것조차 불쾌했다.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중얼거렸다. 요망하구나. 어찌 군사를 내기도 전에 불길한 소리만 짓거리는가? 저 늙은 것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태제백비가 그 말을 듣고 나지막히 속삭였다. 오자서는 선왕 때부터 지내온 노신입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를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어 선전문을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제나라는 분노하여 반드시 오자서를 죽일 것입니다. 남의 칼을 빌려 소를 잡자는 말이구려. 그것 참 좋은 계책이오. 부차의 허락이 떨어지자 백비는 선전문을 작성했다. 제나라의 화를 돋우기 위한 것이라 격렬한 문투로 제간공을 욕했다. 부차는 오자서를 불러 명했다. 경이 가서 제나라에 이 선전문을 전하고 오시오. 오자서는 오나라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자신이야 오나라와 함께 생을 마쳐도 상관없으나 자식들의 앞날이 걱정이었다. 그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심하다 마침내 아들 오봉을 대동하고 제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내를 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지난날 오나라가 제나라와 교류를 통할 때 오자서는 포식의 아버지 포목과 친분을 맺은 바 있었다. 오자서는 제나라 임치성에 당도하자마자 제나라 대부 포식부터 찾아갔다. 포식이 놀라서 물었다. 제상께서 저희 집에 웬일이십니까?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왔소이다. 내 자식을 부탁하니 그대는 이 아이를 동생처럼 잘 돌봐주시오. 포식은 오자서의 뜻을 짐작했다. 삼가 호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오자서가 아들 오봉을 불러 말했다. 너는 이제부터 이분을 형님으로 모시도록 해라. 그리고 이후 성을 왕손씨로 바꾸어 행세하도록 하라. 오씨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해라. 그랬다. 오자서는 그때 이미 자신의 종말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아들 오봉을 제나라 땅에 남겨놓고 자신은 미련 없이 남은 생명을 불태우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내일이면 죽는다. 설사 살아 돌아간들 오왕은 내게 죽음을 내릴 것이다. 그는 불현듯 손물을 떠올렸다. 아, 그는 선견지명이 있었구나.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어차피 사람마다 갈 길이 다르지 않던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아무 미련도 아무 두려움도 잃지 않았다. 오봉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했던 것일까? 눈물을 뿌리며 오자서에게 절을 올렸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하나의 시족이 사라져감을 고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다음 날 오자서는 제궁으로 들어가 제간공에게 부차의 선전문을 바쳤다. 선전문은 온통 욕설로 가득했다. 글을 읽고 난 제간공의 얼굴은 분노를 누르지 못해 연신 불그락푸르락했다. 저자를 잡아 죽여라. 무사들이 달려나와 오자서를 끌어내려 할 때 한 대부가 나서서 만류했다. 포식이었다. 주공께서는 오왕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자서는 오나라의 원로 대신입니다. 그는 누차 오왕에게 가나다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오왕이 오자서를 보낸 것은 우리 제나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하려는 수작에서입니다. 주공께서는 오자서를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오왕 부차는 어쩔 수 없이 제 손으로 오자서를 죽이게 될 것이요. 그로 인해 악명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입니다. 포식의 이 한마디는 효과가 있었다.
제간공은 마음을 바꾸고 무사들을 내보냈다. 다시 오자서에게 말했다. 돌아가서 오왕에게 전하시오. 제 나라는 언제든지 오나라 군사를 맞아 싸우겠다고. 임무를 마친 오자서는 아들을 제나라에 남겨둔 채 초연히 오나라로 돌아갔다. 제나라로 갔던 오자서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본 오왕 부차는 속으로 뜨끔했다. 늙은 것이 명도 길군.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오자서의 일은 나중에 처리하고 우선은 제나라를 치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군사를 동원하고 배와 병차를 징발했다. 일부 수비 병력만 남겨놓고 전군을 동원할 작정이었다. 금년 5월 제나라를 정벌하러 떠나리라. 출병이를 잡아놓은 그날 낮이었다. 부차는 고소대로 나가 점심을 먹었다. 온몸이 나른해지며 졸음이 밀려왔다. 침상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낮잠을 자고 나서부터 부차의 표정이 어두웠다. 기운이 없고 입도 잘 열지 않았다. 그날 저녁 궁으로 돌아온 부차는 태제 백비를 불러 힘없이 말했다. 제나라 치는 일을 미룰까 하오. 백비는 깜짝 놀랐다. 제나라를 치는 일은 나라의 중대사입니다. 한순간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관절 무슨 까닭이십니까? 사실은 아까 낮에 잠을 자다가 꿈을 하나 꾸었소. 그런데 그 꿈이 매우 이상했소. 길몽인지 흉몽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아 제나라를 치러 나갈 마음이 일지 않는구려. 어떤 꿈을 꾸셨기에 그러십니까? 신이 다소간 해몽을 할 줄 아오니 꿈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부차는 망설이다가 낮에 꾼 꿈 내용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부차는 장명궁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 2개의 가마솥이 걸려 있었는데 아무리 부를 때도 그 안에 음식물이 익지 않았다. 벼랑간 검은 개 2마리가 나타났다. 한 마리는 남쪽을 보고 지저댔고 다른 한 마리는 북쪽을 보고 지졌다. 부차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궁전 담 위에 삽 2개가 나란히 꽂혀 있었다. 어디선지 물이 흘러들어 궁전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방 안에선 북소리도 아니고 종소리도 아닌 대장장이 쇠망치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동산에는 다른 나무는 없고 오동나무만이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런 전경을 바라보며 부차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백비가 벼랑간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절을 올렸다. 왕의 꿈이여 참으로 좋고 아름답습니다. 왕이시여, 이는 우리나라가 제나라 정벌에 성공할 징조입니다. 길몽 중의 길몽입니다. 어째서 그렇소? 장명이란 적을 무찌르고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2가마솥에 불을 지펴도 음식물이 익지 않는다는 것은 왕의 덕이 그만큼 두텁다는 뜻입니다. 개 2마리가 각기 남북을 향해 짖는 것은 사방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복종하고 천하제후들이 조례를 한다는 뜻입니다. 삽 2개가 궁전담에 꽂힌 것은 백성들이 함께 농사 짓는다는 뜻이며 물이 전당 주변으로 흘러드는 것은 이웃나라들이 왕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궁녀들이 왕을 위해 풍악을 울린다는 뜻이요. 오동나무가 서 있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검은고를 만들어 태평세월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꿈을 꾸셨는데 어찌 만사가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백비의 해몽에 부차는 기분이 풀리긴 했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깨름칙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다시 대부전열을 불러 물었다.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는 흉몽인가 길몽인가? 전열은 고개를 갸웃 흔들며 대답했다. 그 꿈은 복잡해 신이 해몽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흉몽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겠는가? 성박 서쪽 양산에 공손성이라는 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능히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그 기인을 불러오라. 전혀는 왕손운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 공손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았다. 공손성은 전혀로부터 부차의 꿈 내용을 듣더니 대뜸 땅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전혀와 왕손웅이 영문을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공손성의 아내가 나와 밝게 웃으며 대신 설명해 주었다. 제 남편은 이제나 저제나 왕의 부름을 받아 이름 석자를 떨치기를 바라더니 이제야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때 공손성이 허리를 펴며 울음 섞인 음성으로 아내를 꾸짖었다. 슬프도다. 그대 같은 안악이 어찌 나의 마음을 알리오. 나는 이제껏 수많은 점을 쳐보았지만 기륭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소. 그런데 지금 오왕의 꿈 이야기를 들어본 즉 대단히 흉몽이라 내가 사실대로 해몽하면 오왕은 필시 나를 죽일 것이오. 이제 나는 궁으로 들어가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나는 당신과 생이별하는 것이 슬퍼 이렇게 눈물을 뿌리는 것인데 기쁨의 눈물이라니 웬 말이오? 처녀와 왕손웅은 공손성을 재촉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부차는 공손성을 보자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물었다. 그대는 사실대로 이 꿈을 해석해보아라. 공손성은 이미 집을 나설 때 결심했다. 얼굴빛을 바꾸며 굳은 음성으로 말했다. 신이 사실대로 해몽하면 왕께서는 신을 죽일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신이 거짓으로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장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명은 밝고 환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전복가들이 해석하는 문자의 뜻은 사뭇 다르다. 장이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달아난다는 뜻이다. 장황, 즉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명도 마찬가지다. 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반대로 밝음을 떠나 명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어두운 세상,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장명궁을 보았다 함은 패망하여 멸망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백비가 해석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오왕 부차의 얼굴이 헬쑥해졌다. 오왕 부차의 얼굴이 헬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손성은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꿈을 풀이해 나갔다. 2개의 가마솥에 불을 지폈는데도 안에 담긴 음식물이 익지 않았다는 것은 왕께서 싸움에 패해 도망다니며 화식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검은 개 2마리가 남북을 향해 짖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빛은 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남북은 제나라를 비롯한 북방과 남쪽의 월나라를 말합니다. 즉 음이 음 속으로 달려가니 왕께서는 북을 도모하다 남으로부터 화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쯤 해서는 부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다. 삽 2개가 궁전담에 꽂혀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함인가? 그것은 장차 월나라의 2 신하가 우리 오나라로 쳐들어와서 사직을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물이 전당 안으로 흘러든 것은 장차 파도에 휩쓸려 모든 방이 텅 빈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 안에서 대장장이 쇠망치 소리가 들리는 것은 모든 궁녀들이 사로잡혀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동나무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것은 오동나무로 명기, 죽은 사람 곁에 묻는 기물을 만들어 순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해야 하는가? 화를 면하는 길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나라를 치는 일을 중지하시고 간교한 말로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간신들을 모두 궁에서 몰아내십시오. 그러면 오나라가 편안해지고 왕께서도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태제 백비도 있었다. 그는 공손성이 말하는 간신이 자기 힘을 눈치채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며 벼락 같은 호통을 내질렀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요망한 말을 짓거리느냐. 너 같은 놈은 지금 당장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손성은 추호도 겁내지 않고 2 눈을 부릅뜬 채 백비를 향해 꾸짖었다. 그대는 높은 벼슬에 앉아 있으면서 나라에 충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하여 아첨하는 말만 일삼느냐. 후일 월나라가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면 내 목은 성할 줄 아느냐. 저놈이. 그렇지 않아도 공손성의 해몽에 기분이 무척 상해 있던 부차는 더 이상 노기를 참을 수 없었다. 저 무식한 백성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저렇듯 폭세무미 나는 놈을 죽이지 않으면 누굴 죽이랴. 무사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공손성이 끌려나가며 외쳐댔다. 하늘이시여 나의 죽음을 굽어 살피시라. 나는 바른 말을 하다가 죽는다만 땅속에 묻히기를 거부하겠노라. 바라건대 나의 시체를 양산 밑에 놔두어라. 내 기필코 나의 해몽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겠노라. 무사들은 단칼에 공손성의 목을 쳐 죽였다. 부차가 싸늘하게 명했다. 좋다. 저놈 말대로 시체를 땅에 묻을 필요 없다. 양산 기슭에 던져놓아라.
들개들이 송장을 뜯어먹을 것이요 들불이 그 뼈를 태울 것이며 바람은 그 그림자를 지울 것이다. 그 자가 어찌 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겠는가? 오왕부차는 오기가 생겼다. 모든 대부와 장수에게 명을 내렸다. 내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제 나라를 정벌하리라. 그러고는 백비를 부장으로 삼고 서문소를 상군 대장으로, 공자고조를 하군 대장으로, 그리고 전열을 우군 대장으로 임명했다. BC 484년 오왕 부차 12년 여름 마침내 부차는 10만 대군과 월나라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산동을 향해 호호탕탕 진격해 나갔다. 그때까지도 제나라 장수 국선은 문숫가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오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영체를 뜯어 남쪽 국경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에 임치에 있는 진상이 동생 진역을 보내 새로운 명령을 시달했다. 오군은 이미 박당과 영당을 통과하는 중이라 하오. 국선은 중군대장이 되고 고무비는 상군대장, 종루는 하군대장이 되어 사수하시오. 이번 싸움은 우리 제나라의 흥망이 걸렸으니 북소리만 울릴 뿐 금은 치지 마시오. 북은 진격의 신호요, 금은 퇴각의 신호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후퇴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국선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러나 오군의 진격은 더 빨랐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 박당과 영당을 함락시킨 후 애릉을 바라보고 북상하고 있었다. 애릉이라면 지금의 산동성 내무현 동남쪽 땅으로 제나라 영토 한복판이었다. 오군의 진격이 어찌 이리도 빠른가. 국선은 대경실색하여 얼른 애릉으로 달려갔다. 결국 제군과 오군은 애릉 땅에서 마주쳤다. 오군의 선봉부대는 서문소가 이끄는 상군이었다. 제군의 중군 대장 국선은 장수 공소나와 진상의 동생인 진역, 공손이 등을 내보내 오군의 선봉부대를 섬멸케 했다. 제군의 결의는 대단했다. 장수 공소나는 출격하기에 앞서 부하들에게 명했다. 모든 군사는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진군하라. 진역 역시 수하 병사들을 향해 외쳤다. 죽으면 입안에 넣는 구슬을 각자 지참하라. 이는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다. 공손이는 공손이대로 제군의 사기를 높였다. 군사들은 긴 밧줄을 준비하라. 오나라 사람들은 머리를 깎기 때문에 상투가 없다. 목을 베면 밧줄로 그들의 머리를 올가매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나라 병사들은 벌써부터 대승을 거두기라도 한 듯 일제히 환호성을 질러댔다. 이런 제군의 결의와 각오에 오군 선봉대장 서문소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안간힘을 다해 싸웠으나 목숨을 내걸고 물밀듯 밀려드는 제군의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다. 제군의 북소리가 마치 우레소리 같구나. 서문소는 겁에 질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결국 첫 번째 싸움에서는 제나라 군사가 오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서문소는 패장병을 거느리고 오왕 부차에게로 돌아갔다. 부차가 대로하여 목을 치려 하자 서문소가 얼른 말했다. 이번 싸움은 제나라 군사의 실정을 몰라서 진 것입니다. 다시 나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때는 군법을 달게 받겠습니다. 태제 백비도 옆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권하는 바람에 부차는 서문소를 용서했다. 그날 저녁 노나라 장수 숙손주구가 군사를 이끌고 와 오군과 합세했다. 오왕 부차는 숙손주구를 위로하며 앞길을 인도하게 했다. 다음 날 제군과 오, 노, 월 연합군은 다시 애릉 들판에서 결전을 벌였다. 오, 노, 월 연합군은 주변 지리에 밝은 숙손주구의 군대를 제1진으로 배치하고 전열을 제2진으로 공자고조를 제3진에 배치했다. 그리고 전날 패한 서문소에게 월군 3,000명을 내주어 적을 유인하게 했다. 오왕 부차와 태제 백비 그리고 월군 대장 제계영은 높은 언덕에 올라가 전세를 살피다가 상황에 따라 군사를 움직이기로 했다. 제군은 전날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자신의 찬 눈빛으로 오, 노, 월 연합군 진영을 노려보았다. 오, 노, 월 연합군 진영에서 한 장수가 수십 대의 병차를 이끌고 앞으로 달려나오고 있었다. 새로이 월군을 지휘하게 된 서문소였다. 제군 대장 국서가 공손이를 돌아보며 명했다. 저놈은 전날 우리에게 패에 쫓겨간 장수다. 이번에는 저놈을 사로잡도록 하시오.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공손이가 창을 휘두르며 병차를 몰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기세가 매우 흉포했다. 서문소는 공손이를 맞아 몇 번 칼을 휘두르다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음인지 병차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공손이는 놓칠세라 서문소의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 패주는 제군을 유인하기 위한 서문소의 계책이었다. 오리쯤 달렸을 때였다. 벼랑간 일성포양이 울리더니 오른편 구릉 뒤편에서 한때의 군마가 달려나와 공손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문소도 말머리를 돌려 협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공손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했다. 두 장수를 상대로 예리하게 창을 휘둘렀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군 대장 국선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다. 장수 공손아는 나가 공손이를 도우라. 공손아가 바람처럼 달려오 노월 연합군을 해집기 시작했다. 싸움은 팽팽했다. 이번에는 오군 쪽에서 또 한때의 군사를 출전시켰다. 제이진에 포진하고 있던 전여가 달려나와 공손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었다. 이로 인해 전세는 노월 연합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되었다. 국선은 다소 초조했다. 이대로 나가다간 패배가 분명했다. 좌우에 대기하고 있던 고무비와 종루를 돌아보며 외쳐댔다. 그대들은 전군을 이끌고 나가 오군을 섬멸하라. 북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것을 신호로 뒤편에 대기하고 있던 제군이 일제히 앞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오군 진영에서는 공자고조가 출격했다. 마침내 양측 군대는 전군이 동원되어 한 덩어리로 엉키게 되었다. 높은 언덕에 올라 싸움을 바라보던 오왕 부차는 오군이 점차 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제나라 군사들이 마치 살기를 포기한 듯 달려드는 반면 오나라 군사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며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부차는 입술을 깨물며 태제 백비에게 하령했다. 그대는 중군 1만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움을 도우라. 말을 마친 부차는 친히 징채를 쥐고 옆에 놓인 금을 힘차게 두드렸다. 그런데 이 금 소리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원래 금은 후퇴의 신호였다. 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제나라 군사들은 제각기 생각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있을 뿐 후퇴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 아마 오나라 군사에게 퇴각 명령을 내리나 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던 제나라 군사들은 오군이 퇴각할 것이라 예상하자 다소 여유가 생겼다. 긴장을 늦추고 긴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오나라 군대는 북방과 달리 금소리로 돌격 신호를 삼고 있었던 것이다. 제나라 군사들이 잠시 공세를 늦추는 사이 백비의 1만 군사가 벼락같이 싸움터로 덮쳐들었다. 고전하던 오군 병사들도 부차가 친히 두드리는 금소리를 듣자 힘을 내어 일제히 돌격전을 벌여댔다. 눈 깜짝할 사이 전세는 역전되었다. 오군은 용기 백배했고 제군은 어지러움에 빠졌다. 흩어지지 마라. 국서가 악을 써댔으나 이미 전열이 무너진 제군을 제어하기는 힘들었다. 제나라 군사는 엎어지고 자빠지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승기를 잡은 오나라 장수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제군을 조여나갔다. 제군을 셋으로 갈라놓은 후 교묘하게 포위했다. 이제는 누가 보아도 제군의 열세였다. 제군 장수 여구명이 국서를 향해 다급히 말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께선 속히 옷을 바꿔 입고 달아나십시오. 일단 퇴각한 후 다시 싸울 계책을 세우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서가 탄식했다. 우리 10만 군사가 졸지에 패했으니 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 주공을 대하리오. 국서는 말을 마치자 긴 창을 휘두르며 오군 속으로 달려들어갔다. 끝내 국서는 무명 병졸들의 칼을 맞고 쓰러져 죽었다. 여구명은 수풀 속에 숨어 있다가 노나라 장수 숙손주구에게 사로잡혔다. 공손하는 오군 장수 전여에게 포위당한 끝에 병차에서 떨어져 밧줄에 꽁꽁 묶였다. 공손이는 서문소의 칼을 맞고 죽었다. 종루는 공자고조의 활을 맞아 숨이 끊어졌다. 노월 연합군 대승. 제나라 장수 중 살아 돌아간 자는 고무비와 진역뿐이었다. 그 외의 장수와 군졸들은 대부분 죽거나 사로잡혔다. 제나라 병차 800승도 고스란히 오나라 전리품이 되었다.
임치성에 있던 제간공은 제나라 군사가 대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경실색했다. 반면 오나라 군대의 손으로 정적들을 대거 제거한 제상 진상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제 나를 견제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는 제간공에게 간하여 많은 황금과 보물을 바치게 한 후 오왕 부차에게 화평을 청했다. 앞으로 제나라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않고 두터운 친선을 맺겠습니다. 오왕 부차는 제나라의 요청을 수락하고 개선가를 부르며 본국으로 귀환했다. 그해 가을의 일이었다. 오성으로 돌아온 부차는 기고만장했다. 그는 특히 제나라 정벌을 반대한 오자서에게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었다. 일부러 오자서를 불러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보라, 지난날 그대는 나에게 제나라를 치지 말라고 권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듯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 그대는 지난날의 그대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가? 오자서는 부차의 오만함과 옹졸함에 화가 치밀었으나 눌러 참고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하늘이 사람이나 나라를 망칠 때에는 먼저 조그만 기쁨을 주고 그런 후에 큰 근심을 내리는 법입니다. 이번에 왕께서 제나라에 승리한 것은 작은 기쁨에 불과합니다. 신은 장차 닥쳐올 큰 근심이 두렵기만 합니다. 오자서가 잘못을 시인하고 굴복하기를 바랐던 부차는 오히려 그가 자신을 질책하자 흥겨운 기분이 싹 가셨다. 내가 한동안 그대를 보지 않아 마음이 상쾌했는데 이제 그대를 보니 마음이 다시 어지럽구나. 그는 오자서의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고개를 휑하니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부차의 눈에 무엇인가가 보였다. 그는 한참 동안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한 곳만을 응시했다. 그런 그의 얼굴은 흡사 얼빠진 사람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외쳤다. 이상한 일이다. 백비를 비롯한 모든 신하가 물었다. 왕께서는 무슨 일이십니까? 방금 전 나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네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서 있다가 불현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노 기둥 옆에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북쪽을 향하여 섰던 자가 남쪽을 향하고 서 있던 자를 칼로 쳐서 죽였다. 그대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단 말인가? 신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괴이하도다. 내가 헛것을 보았단 말인가? 부차가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데 오자서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것은 하늘이 왕에게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계시입니다. 그대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사람 넷이 등을 기대고 섰다가 사방으로 흩어진 것은 오나라가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또 북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이 남쪽을 향하고 있던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반역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신하가 임금을 죽일 징조입니다. 왕께서는 매사 조심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뿐 아니라 왕의 신상에도 해가 닥칠 것입니다. 부차는 입만 열었다 하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해대는 오자서가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대는 나와 무슨 원한이 있기에 이렇듯 상스럽지 못한 말만 짓거리는가? 나는 이제 그대 얼굴만 봐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오자서가 뭐라 대답하려는데 태제백비가 재빨리 아뢰었다.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것은 좋은 길조입니다. 천하 모든 나라가 사방에서 오나라로 달려와 왕에게 조례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왕께서는 주왕실을 대신해서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부차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얼굴빛을 풀었다. 경의 말을 들으니 답답하던 가슴이 일시에 풀어지는 듯하구나. 오자서는 이제 늙어 망령이 들었나 보다. 나는 그의 말에 괴념치 않을 것이다. 오자서는 이미 남은 생애에 미련이 없었다. 그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태제백비를 비꼬았다. 자신의 할 일을 다하겠다는 작정이었다. 아, 슬프도다. 충신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간신들은 제 세상을 만난 양 마구 떠들어대는구나. 이러고서야 어찌 오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장차 이 나라 종묘 사직은 폐허가 되고 이 궁궐 또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부차는 다시 벌컥 화를 내었다. 저 늙은 것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지금까지 서망에게 끼친 공로를 생각하여 죽이지 않고 참아왔다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차후로 오자서는 결코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신에게 충성과 신의가 없었다면 이미 선왕께서도 저를 신하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께서 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신은 이 나라를 위해 왕 앞에 계속 모습을 나타내겠습니다.
부차와 오자서 간에 생긴 골은 더더욱 깊어갔다. 그날 밤이었다. 부차는 서씨의 방을 찾았다. 그녀의 육체를 탐닉함으로써 낮에 있었던 불쾌한 일을 잊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서씨를 품에 안아도 부차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서씨는 시녀들을 통해 낮에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월나라 범녀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은 터였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라고 생각했다. 부차의 품을 파고들며 물었다. 왕께서는 오자서에 관한 소문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소문? 무슨 소문? 오자서가 그 아들을 제나라 포씨 집에 맡기고 왔다는 소문 말입니다. 오늘 낮에 오자서에게 어지러운 말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아들을 제나라에 맡기고 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다. 그것이 사실이냐?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을 어찌 왕께서 모르십니까? 신첩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내일이라도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오자서가 장차 반역을 꾀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원래 오자서는 아들 오봉을 제나라 대부 포식의 집에 맡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붙이고 있었다. 태제 백비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오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던 월나라 재상범녀의 눈만은 속이지 못했다. 그는 오자서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 여기고 극비리에 서씨에게 그 정보를 전달했고 서씨는 이제나 저제나 그 일을 폭로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서씨의 말을 들은 오왕 부차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오자서가 비록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떠벌려대기는 했으나 그 모든 게 오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일 것이라며 참아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자신의 아들을 제나라로 빼돌려 놓았다니 이야말로 배신 중에 큰 배신이 아닐 수 없었다. 서씨의 말대로 반역을 계획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과인은 오자서를 능지처참하리라. 다음 날 부차는 아침 일찍 태제 백비를 불러 물었다. 경은 오자서가 자기 아들을 제나라에 남겨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백비 또한 깜짝 놀랐다. 신은 금시초문입니다. 왕께서는 그런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과인이 어디서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빨리 사람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알아보시오. 백비는 곧 궁중 시종을 오자서의 집으로 보냈다. 잠시 후 시종이 돌아와 보고했다. 오자서의 아들 오봉은 집에 없습니다. 제나라 대부 포식의 집에 머물러 있으며 성 또한 왕손씨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설마 했던 부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태제백비도 놀라는 가운데 속으로 머리를 재빨리 굴렸다. 이제야 오자서를 죽일 명분이 생겼구나. 그가 막 뭐라고 아뢰려는데 부차가 추상 같은 영을 내렸다. 무사들은 오자서를 당장 잡아 대령하라. 내 친히 국문한 후 능지처참하겠다. 그러나 백비의 생각은 달랐다. 조정에는 오자서를 지지하는 대부들이 상당수 있다. 오자서를 국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개입하고 오자서가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우면 오왕 부차의 마음은 언제 또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백비는 재빨리 부차 앞으로 나가 말했다. 신백비가 왕께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오자서는 선왕 대부터의 대신입니다. 우리 오나라에 대한 공도 적지 않습니다. 왕께서는 진노를 누르시고 좀 더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자서가 서망대부터의 대신인지라 과인의 분노가 더욱 큰 것이오. 이는 배신을 넘어서 영모나 마찬가지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오자서를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밝히다 보면 우리 오나라의 불미스런 일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왕의 채통과 위신을 깎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죄상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선왕 대부터의 대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번거롭게 형장을 벌일 필요 없이 오자서 스스로 자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도일 것입니다. 오자서가 스스로 자결할 까닭이 없질 않소. 백비는 누구보다도 오자서의 성격을 잘 안다. 그는 천하 영거림을 자처하는 사나이다. 명예와 자존심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아버지와 형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실현한 것도 바로 그러한 성품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런 성품의 사람은 치욕을 가장 싫어한다.
왕께서는 오자서에게 그간의 공을 생각하시어 보검 한 자루를 하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왕의 뜻을 알아차리고 반드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그럴까? 그가 자결할까? 부차의 의심에 백비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다. 오왕 부차에 대한 경멸이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러한 마음을 추호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왕께서 내린 칼을 보면 틀림없이 자결할 것입니다. 백비의 장담에 부차는 마음을 정했다. 알겠소. 마침 과인에게 총무라는 보검이 있으니 그 칼을 오자서에게 내리도록 하리다. 오자서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몹시 우울했다. 어쩌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오왕 부차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고 태제 백비의 간교한 눈매가 눈앞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오자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월왕 구천은 반드시 우리 오나라를 들이칠 것이다. 월나라가 쳐들어오는 날 오나라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부차는 월나라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것을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은 태제 백비였다. 또 한 사람의 얼굴이 그의 눈앞을 스쳐갔다.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대부 피이였다. 피이는 공자광, 즉 오왕 합녀의 신복으로서 오나라 최고의 인물 감별가였다. 그는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망명해온 백비를 천거할 때 극력 반대했었다. 호걸께서는 백비의 겉만 보았을 뿐 그 속은 보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백비의 관상을 본즉 그의 눈은 매같고 걸음거리는 범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욕심이 많고 야심이 대단하며 잔인해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호걸을 위해 한마디 충고하면 백비와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너무 믿었다가는 반드시 해를 당할 것입니다. 아, 나는 지난날 피이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오자서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어느 사이에 잠이 들었는가? 오자서는 잠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 오사와 형 오상을 보았다. 그들은 오자서 앞에 나타나 말없이 울기만 했다. 오자서는 꿈속에서나마 아버지와 형을 본 것이 반가워 두 사람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러는 순간 그들의 모습이 홀연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버지, 형님. 오자서는 안타까움에 소리 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마음이 더욱 심란했다. 공연히 가슴이 쿵쿵거렸다. 이상하구나. 왜 이리 불안한가? 이제껏 한 번도 꿈속에 나타난 일이 없던 아버지와 형의 꿈을 꾸었기 때문인가? 그럴 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왕명이요. 왕명이라는 말에 오자서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서둘러 의관을 갖추고 궁에서 나온 시종을 맞아들였다. 시종은 뜰 한가운데 서서 부차의 명령을 전했다. 왕께서 재상에게 이 보검을 하사하시었소. 오자서는 보검을 받았다. 예전에 그도 한 번 본 적이 있는 보검인 총루였다. 부차가 아끼는 칼 중에 하나다. 그는 대번에 부차의 뜻을 알았다. 자결하라는 뜻이로구나. 방금 전 꿈속에서 아버지와 형이 나타나 말없이 울다 사라졌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다. 오자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의 뜻을 정했다. 총루검을 두 손으로 받들어 허공 높이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지난날 선왕은 부차를 의심하여 나라를 맡기지 않으려 했건만 나는 부차를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또 피이는 백비를 쓰지 말라고 충고했건만 나는 백비를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차는 나의 충고를 듣지 않고 백비는 간교한 말로 총루검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찰입니다. 나는 오늘 죽습니다만 얼마 후면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와서 오나라 사직을 파헤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말을 마치자 오자서는 보검을 뽑아들었다. 날카로운 빛이 뜰 안에 번뜩였다. 오자서는 칼을 거꾸로 쥔 후 이번에는 집안 식구와 문객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내가 죽은 후 두 가지 일을 해주기 바란다. 유명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두 눈을 뽑아 동문 위에 걸어놓아라. 월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니라. 또한 내가 죽거든 나의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한 그루 심어라. 그리하여 부차가 월왕 구천의 손에 죽게 될 때 그 가래나무로 부차의 관을 짜도록 하라. 참으로 지독스런 유언이었다.
이윽고 오자서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대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칼은 오자서의 목을 뚫고 뒤로 삐져나왔다. 춘추시대 끝자락인 어지러운 시대에 태어나 온갖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활약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활약한 풍우나 오자서가 역사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하늘도 한 영걸의 사라짐을 알았음인가. 벼랑간 먹장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뜰에 서서 오자서의 죽음을 지켜보던 식구와 문객들은 통곡하여 핏물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궁에서 나온 시종은 오자서의 목에 꽂힌 총루검을 뽑아 궁으로 돌아갔다. 부차가 시종에게 물었다. 유언은 무엇이더냐? 시종은 사실대로 말했다. 부차의 얼굴살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자가 죽으면서까지 그런 저주를 남겼단 말인가? 그는 즉시 수레를 타고 오자서의 집으로 갔다. 오자서의 시체는 그때까지도 뜰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부차는 한 손에 총루검을 거머쥐고 오자서의 시체를 향해 외쳐댔다. 오자서야, 죽은 후에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칼을 들어 오자서의 목을 끊었다. 부차는 좌우를 둘러보며 또 명했다. 그의 소원대로 이 목을 성문 위에 걸어 놓아라. 하지만 동문이 아니라 월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남문 위에 걸어라. 죽은 자가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인지 나는 확인해 보리라. 그는 또 외쳤다. 오자서의 목 없는 시체를 치이에 담아 전당강에 던져버려라. 해와 달이 너의 뼈를 녹일 것이며 물고기와 자라가 너의 살을 뜯을 것이다. 치일한 말가죽으로 만든 술부대를 말한다. 궁중 무사들은 부차가 시키는 대로 오자서의 목을 남문에 내걸고 그 시체를 치이에 담아 강물 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오자서의 시체는 가라앉지 않았다. 물에 둥둥 떠다니다가 며칠 후 한 언덕에 닿았다. 그 근처에 사는 어부 하나가 오자서의 시체가 담긴 술부대를 발견하고 건져 올려 몰래 오산에다 장사 지내주었다. 그 후 사람들은 그 산을 서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자서가 묻힌 산이라는 뜻이었다. 아울러 무덤 앞에 사당을 지어 해마다 성대한 제사를 지내며 원통하게 죽어간 오자서의 넋을 위로했다. 서산은 강소성 오현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오자서의 사당이 세워져 있다. 앓던 이를 뺀 것처럼 시원하다. 오자서를 죽인 오왕 부차는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하늘을 날듯 기분이 상쾌했다. 그는 오자서의 후임으로 백비를 제상으로 올려 나라 일을 다스리게 했다. 백비는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에릉 전투에서 제나라를 격파한 이후 오왕 부차는 새로운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른바 천하폐업이었다. 그는 북방으로 향하는 교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2차로 물길을 뚫었다. 3년 전에는 장강과 회수를 연결하는 운하를 팠었다. 이번에는 회수와 제수 사이에 운하를 파 두 강의 물길을 연결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오나라 사람들은 배를 타면 가만히 앉아 제나라에 다다를 수 있었다. 남북을 잇는 이 교통로 개척은 당시로서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후일 중국 대륙이 하나의 생활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운하가 완성되자 부차는 수시로 회수와 제수를 넘나들며 제, 노, 위, 진 등 북방의 여러 나라와 교분을 맺었다. BC 482년 오왕 부차 14년이면 오자서가 자결한 지 만 2년이 지난 때였다. 그해 여름 오왕 부차는 친히 북쪽으로 나가 진노위나라 군주를 황지 땅으로 초빙해 맹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맹주 자리에 오르리라. 그 과정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지도 몰랐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전군을 동원하여 여러 제후를 위압함으로써 패공이라는 지위를 얻어낼 결심이었다. 이때 오나라 세자는 부차의 아들 우였다. 그의 성격은 아버지 부차와는 딴판이었다. 더욱이 어릴 적부터 스승이나 다름없는 재상 오자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월나라가 굴욕을 감내하면서 오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복수를 위한 한 방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런 월나라를 방치한 채 조만간 아버지가 전군을 거느리고 북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세자 우는 염려하는 마음이 잃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 우리 대군이 중원 땅으로 들어가면 우리 오나라는 텅 빈다. 그동안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던 오자서 장군도 죽고 없다.
월왕 구천은 필시 우리 땅을 침공할 것이다. 이 일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 세자 우는 아버지의 북행을 만류하고 싶었다. 그러나 오자서가 자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섣불리 가냈다가 그 자신 무슨 해를 당할지 알 수 없었다. 겁이 났다. 그렇다고 이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세자 우는 여러 날을 고심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풍자와 비유로서 아버지에게 간하기로 한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세자 우는 탄궁과 탄환을 준비하여 후원으로 들어갔다가 점심때쯤 되어 내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진흙탕 속에라도 빠졌는지 옷이 젖은 채 온통 흙투성이었다. 부차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 어디서 뭐라고 왔기에 그렇게 옷을 버렸느냐? 세자 우가 대답했다. 소자는 후원으로 새를 잡으러 갔다가 높은 나무 위에서 매미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자는 또 사마귀 한 마리가 매미를 노리고 접근해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미는 노래 부르는데 열중한 나머지 사마귀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옆 나뭇잎 사이에는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참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사마귀 역시 매미의 정신을 팔려 자기에게 닥친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자는 기회다 싶어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참새를 향해 탄궁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한데 또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 발밑에 진흙투성이의 물구덩이가 패어 있을 줄이야. 결국 소자는 참새의 정신이 팔려 발을 헛딛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소자가 옷을 버리게 된 내력입니다. 오왕 부차가 꾸짖었다. 너는 눈앞의 이익만 탐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결코 현명한 자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찌 나의 뒤를 이어받겠느냐? 부왕의 말씀이 옳습니다. 소자는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노나라는 주공단의 후예이며 공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 나라는 무고히 노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라는 우리 오나라가 장강과 회수를 건너와 자기네 등 뒤를 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우리 오나라는 제 나라를 쳐서 이겼지만 월왕 구천이 등 뒤에서 칼을 갈며 이제나 저제나 쳐들어올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왕의 말씀대로라면 천하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차는 그제야 아들이 자신에게 간하고 있음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이놈의 말버릇이 오자서와 똑같구나. 너마저 오자서를 닮아 나의 폐업 지도를 방해하려 드는 것인가? 한 번 더 그런 소리를 하면 너를 내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한마디에 세자 우는 얼굴이 새하얘져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너무나 겁이 많았던 것이다. 마침내 오왕 부차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오성을 출발하여 황지 땅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노나라 탁고 땅에 들러 노예공과 회견을 했다. 탁고는 오나라 영토로 지금의 강소성 소현 서북쪽 일대다. 이어 운 땅에서는 위출공을 불러내어 회담을 했다. 위출공은 오왕 부차와 회견할 마음이 없었으나 그가 거느린 군대가 10만이 넘는다는 소리에 못 이기는 척 부차의 초청에 응했다. 부차는 또 진정공을 황지로 불러내기 위해 진나라로 사자를 보냈다. 과인은 지금 제 나라를 진압하고 진 위, 노나라 등과 맹방지혜를 맺고자 하오. 진공은 이러한 나의 뜻을 받들어 황지로 나와주기 바라오. 오만불손한 경문이었다. 이때 진나라 군주는 진정공이었으나 실제 권력자는 조왕이었다. 조왕은 오나라와 싸울 마음이 없었다. 진정공을 모시고 황지 땅으로 나갔다. 황지는 황정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의 하남성 봉구현 서남쪽 땅이다. 진정공과 조왕이 황지 땅에 도착했을 때는 BC 482년 6월. 이로써 오왕 부차는 자신의 소망대로 북방 여러 제후들과 회맹을 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황지 회맹이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맹주 자리에 오르는 일뿐이다. 회맹에서 맹주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곧 패공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오나라는 중원 제후국들로부터 오랑캐라 멸시받아 오지 않았던가. 부차는 득이양양했다. 한편으로는 들뜬 가슴을 누를 수 없었다. 부차는 대부 왕솔락을 불러 명했다. 이제 내일이면 회맹을 열 것인데
누가 맹주가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하지 않으면 혼란만 일어날 것이다. 그대는 진나라 재상 조왕에게로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오라. 부차가 진나라를 지목한 것은 그동안 중원의 패자로 자처해온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기 때문이었다. 진나라 재상 조왕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의 주장은 이러했다. 우리 진나라는 진문공 이래 대대로 중원의 맹주로 군림해왔소. 어찌 오나라의 맹주 자리를 넘겨줄 수 있으리요. 이에 대해 왕솔락은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희시 성을 가진 주왕실의 제후들 중 가장 학렬이 높은 것은 바로 태백, 주문왕의 백부의 후예인 우리 오나라요. 비록 지금까지는 진나라가 맹주 노릇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오나라가 맹주가 되어야 할 것이요. 더욱이 우리는 초나라를 격파하고 제나라를 굴복시켰소. 이에 비해 진나라가 한 것은 무엇이요? 고작 정, 위 등 조그만 나라들만 협박하여 입술에 피를 발랐을 뿐이 아니오. 이제 시대는 변했소.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소. 조왕과 왕솔락은 밤이 깊도록 맹주 자리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회맹이 며칠 연기되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 사태는 황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남쪽 오나라 땅에서 발생했다. 오자서가 예상했던 대로 월왕 구천이 오나라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기회다.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황지로 향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눈을 매처럼 번뜩였다. 범녀와 문종을 불러 물었다. 이제 오자서도 죽었소. 더욱이 오왕은 맹주 자리에 눈이 멀어 도성을 비운 채 북방에 나가 있소. 지금이야말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를 칠 때가 아닌가 싶소. 범녀와 문종이 동시에 대답했다. 바야흐로 오나라를 칠 때입니다. 그날부터 월나라 전역은 전시체제로 돌입했다. 모든 지휘는 재상 범녀가 맡았다. 대부 주무연은 전위부대를 거느리고 오나라 국경을 돌파하라. 나머지 장수들은 수군과 육군으로 나누어 왕을 모시고 일시에 오성을 들이치라. 수군 2,000명은 대부 문종이 지휘하기로 했다. 육군 4만 명은 범녀가 직접 거느렸다. 친위부대 6,000명은 구천을 호위하며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별동대 역할을 겸하기로 했다. 마침내 월나라 5만 대군은 강과 바다와 육로를 따라 일제히 오나라로 쳐들어갔다. 전위대장 주무여가 가장 먼저 오나라 국경을 돌파했다. 이때 오나라 영토를 지키고 있던 군대는 불과 1만. 세자 우가 도성 수비 책임자였고 그 동생 공자지와 왕손 미용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세자 우는 비록 전투 경험이 없었지만 월나라 침공에 대해 나름대로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세자 우는 월나라 선봉자 주무여가 오성 교회에 이르렀다는 보고에 접하자 왕손 미용을 불러 명했다. 주무여는 공을 앞세워 마구 덤벼들 게 분명하오. 복병을 이용하면 그들의 얘기를 꺾을 수 있을 것이오. 왕손 미용은 5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주무여를 맞이해 싸웠다. 과연 주무여는 단숨에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앞서 저돌적으로 덤벼들었다. 왕손 미용은 쫓기는 척하다가 좌우로 숨겨둔 복병을 이용하여 월군을 크게 무찔렀다. 첫 싸움은 방어군인 오군의 승리였다. 그러나 월왕 구천으로서는 와신상담하며 10년을 기다려온 복수전이었다. 전위부대가 패했다 하여 공세를 늦출 리 없었다. 다음 날 구천과 범녀가 거느린 5만 대군이 일시에 도착하여 오성을 포위했다. 오나라 세자 우는 새카맣게 몰려드는 월군을 보자 금방 기세가 꺾였다. 감히 나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러자 전날 싸움에서 이긴 왕손 미용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세자 우에게 말했다. 월나라 군사는 이제껏 한 번도 오나라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일천리기를 달려왔기 때문에 매우 지쳐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 번 더 싸워서 이기면 저들은 틀림없이 후퇴할 것입니다. 만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그때 성문을 닫아 걸고 지켜 왕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세자 우가 생각해보니 그럴듯했다. 그는 다시 왕손 미용에게 군사를 내주어 나가 싸우게 하고 자신도 그 뒤를 따랐다. 월왕 구천은 성문이 열리고 오군이 나오는 것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에야 오성을 점령할 수 있겠구나.
구천은 오군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외쳐댔다. 공격하라! 두 나라 군대가 하나로 엉키어 싸우기 시작했다. 범녀는 월군의 대형을 하계 날개 모양으로 펴 수가 적은 오군을 포위해 나갔다. 오나라 군사 중 전투 경험이 풍부한 정예부대는 오왕 부차를 따라 황지로 나갔다. 남아있는 군사들의 대부분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다. 반면 월군은 범녀의 지휘 아래 10년간을 훈련해왔다. 검극과 국루를 집중적으로 연마해온 정병 중의 정병이었다. 게다가 숫자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왕손 미용이 아무리 매복계를 썼지만 끊임없이 밀려드는 월군의 사나운 기세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끝내 그날 싸움에서 왕손 미용은 월군 장수 서룡의 창에 아랫배가 찔려 죽었고 세자 우 또한 여러 대의 화살을 맞고 병차에서 떨어졌다. 월군이 그를 사로잡기 위해 몰려들자 그는 재빨리 땅에 떨어져 있던 칼을 주워들어 자신의 목을 찌르고 자결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오군을 대파한 월군은 일제히 오성으로 밀려들었다. 성을 지키고 있던 공자진은 기겁을 했다. 성문을 닫아건채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오성은 일찍이 오자서가 중원 북방의 성을 모방하여 지었다. 견고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한 월군이었지만 성곽 싸움에는 익숙치 않았다. 월왕 구천은 어쩔 수 없이 장기전 태세로 돌입했다. 2천 수군을 태호에 집결시키고 4만 육군을 서문과 창문 사이에 주둔시켰다. 구천은 범녀를 불러 명했다. 서문과 창문은 다 오성의 서쪽 성문이다. 고소대를 불지르시오. 범녀는 일천 군사를 이끌고 고소산으로 달려가 웅장하기 이를 데 없는 고소대에다 불을 질렀다. 고소대는 이내 거센 불길에 휩싸였다. 불길은 열흘이 지나도록 사그라질 줄 몰랐다. 공자지가 지휘하는 오나라 군사들은 오성 위에 올라 고소대를 태우는 불길만 구경할 뿐 감히 나와 싸우질 못했다. 그들로서는 하루빨리 오왕 부차가 귀국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황지 회맹에서는 그때까지도 누구를 맹주로 올릴 것인가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나라 재상 조왕과 오나라 대부 왕솔락은 연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여댔다. 그러할 때 오나라 도성으로부터 밀사가 도착했다. 밀사는 오왕 부차의 거처로 들어와 고국 사정을 고했다. 월나라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세자께서는 전사하시고 고소대는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도성은 풍전등화의 위급에 빠져 있습니다. 속히 돌아가시어 나라를 구하십시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부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던 재상백비를 돌아다 보았다. 그때였다. 벼랑간 백비가 칼을 뽑아들더니 불문곡직하고 휘둘렀다. 아! 쓰러진 사람은 밀사였다. 부차가 영문을 알지 못해 물었다. 어찌하여 밀사를 죽였는가? 월군이 우리나라를 침공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부터 퍼지면 진나라는 물론 제, 위, 노나라까지 일시에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께서는 도성으로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무도 본국에서 밀사가 온 것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오왕 부차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다. 경의 말이 옳소.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는 맹주가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소. 그런데 구천이란 놈이 하필 이럴 때 배신하다니 맹회를 그만두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맹회를 계속하여 기어코 맹주 자리에 오른 후 귀국하는 것이 좋겠소. 백비도 얼른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맹회를 포기하고 철군하자니 맹주 자리를 놓치게 되고 끝까지 진나라와 맹주 자리를 다투자니 언제 도성이 함락될지 모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군신이 서로 마주보고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왕솔락이 끼어들었다. 그 문제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서 말해보라. 이렇듯 사세가 급한 때에는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낭패당하기 일쑤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왕께서는 전군의 북을 울리게 하여 진나라 영체를 에워싸십시오. 그런 후 진공과 조왕을 억압하여 맹주 자리를 양보하라 하면 제 아무리 진나라라 하더라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맹을 마치고 그 길로 돌아가 구천을 격파하면 두 가지 일 모두 왕의 뜻대로 이루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책이 매우 좋다. 그날 밤이었다. 오나라 군사들은 야참을 배불리 먹은 후 입에 매를 물고 소리 없이 영체를 출발했다. 진군 영체가 있는 곳까지는 불과 오리 정도였다. 그들은 1, 2 정도를 남겨놓고 진군 영체를 빙 둘러 포위했다. 오나라 중군은 하얀 병차에 하얀 기에 하얀 갑옷을 입었고 좌군은 붉은 병차에 붉은 기에 붉은 갑옷을 입었다. 그리고 우군은 검은 병차에 검은 기에 검은 갑옷을 입었다. 이윽고 어둠이 물러가고 동력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오나라 군사들은 일제히 북을 울렸다. 황지들판은 삽시간에 요란한 북소리로 가득했다. 기겁한 것은 진나라 군사들이었다. 어느 틈엔지 사방으로 오나라 대군이 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나라 재상조왕은 대뜸 오왕 부차의 의도를 짐작했다. 신복대부인 동가를 오군 진영으로 보내 따졌다. 우리는 오나라가 친선을 도모하자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해괴한 장난입니까? 그대들이 지금은 우리를 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후일 강성에서 대군이 출동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왕께서는 어서 포위를 풀고 군사들을 물리십시오. 그러나 한시가 급한 부차로서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동가를 자신의 궁막으로 불러들여 협박했다. 주왕실에서는 과인에게 명하여 중원의 방백이 되라고 명하셨다. 그런데 진나라가 명령을 어기고 과인과 맹주자리를 다투니 더 이상 시위를 지체할 수 없다. 과인은 성격이 급한지라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대는 돌아가 진공에게 말을 전하라. 과인을 맹주로 인정하고 맹약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우리와 한판 싸움을 벌일 것인가? 동갈은 부차의 험악한 기세에 눌려 도망치듯 진군 영체로 돌아가 진정공과 조왕에게 보고했다. 아무래도 오나라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오왕의 표정이 무척 다급해 보였습니다. 눈을 부릅뜨며 험악한 소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눈빛은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국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동갈의 말에 조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듣자 하니 어젯밤 오나라 본국에서 사자가 왔다고 하던데 필시 그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오. 월왕은 오나라에 깊은 원한이 있는데 어쩌면 월나라가 오나라 도성을 침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소. 그렇다면 오왕은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 형편이 못 되겠군요. 재상께서는 시위를 끌어 맹주자리를 오왕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아니, 그것은 위험하오. 만일 내 짐작이 맞는다면 오왕은 궁지에 몰린 터라 그에게 맹주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를 향해 공격 명령을 내릴 것이오. 그대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병력은 그다지 많질 않소. 공연히 맹주자리 때문에 이곳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일 아니오. 하면 오왕에게 맹주를 넘겨주실 작정이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그냥 넘겨줄 수는 없는 일. 나는 오왕에게 왕호를 버리라는 조건을 내세울 작정이오. 당시 중원에서 왕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주왕실 외에 초와 오 그리고 월나라뿐이었다. 모두가 남만 이족들이다. 공호를 사용하는 제후들에게는 이것이 여간 못마땅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질서를 파괴하는 무법자들이었으나 어쩌냐. 힘이 부족한 것을. 춘추시대 초기 제환공을 패공으로 올린 명재상 관중도 초나라와 담판하면서 그들의 왕호를 낮추려 했으나 끝내 실패하지 않았던가. 오나라가 왕호를 버린다면 우리는 비록 맹주자리를 양보하지만 주왕실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소? 다른 나라 제후들을 대할 때도 충분히 체면은 설 것이라 생각하오. 기발하신 생각입니다. 조왕은 곧 노예공과 위출공을 불러 자신의 조건을 설명했다. 두 나라 군주는 대찬성이었다. 요즘 상황으로 보아 맹주라는 지위는 허울에 불과했다. 오나라에게 맹주라는 그럴듯한 자리를 내주는 대신 오왕을 오공으로 낮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명분이 서는 일일 수도 있었다. 동갈은 오왕 부차에게 달려가 조왕의 조건을 전달했다. 오나라는 원래 주왕실로부터 자작의 칭호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늘 왕호를 참칭해왔습니다. 이는 주왕실에 거역하는 일일 뿐 아니라 중원의 여러 제후들과도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만일 오나라가 진정으로 중원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면 군우께서는 왕호를 버리시고 공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나라도 군우의 뜻에 따라 맹주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오왕 부차는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인가 재빨리 생각을 굴렸다. 그의 망설임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왕호 따위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맹주에 올라 천하제후를 호령하는 것이 더 보람찬 일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는 한시 바삐 귀국해야 할 처지였다. 동가를 향해 대답했다. 진나라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소. 과인은 이제부터 왕호를 버리고 공으로 행세할 것을 맹세하오. 이로써 막후 교섭은 끝났다. 부차는 진나라 영체에 대한 포위를 풀고 자기 진체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회맹이 열렸다. 부차는 오공신분으로 맹주에 올라 맨 먼저 희생의 피를 입술에 발랐다. 그 뒤를 이어 진정공, 노예공, 위출공의 순서로 사표란 후 동맹을 맺었다. 춘추호패라는 말이 있다. 춘추시대에 5명의 패자가 나타났다는 뜻인데 이 5명의 패자 이름은 책마다 서로 다르다. 이 중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은 거의 공통이나 어떤 책에서는 진목공과 송양공을 꼽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오왕부차와 월왕구천을 꼽는다. 오왕부차를 춘추호패의 한 사람으로 꼽는 근거가 바로 이 황지 회맹이다. 활약 여부를 떠나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맹주 자리에 오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해냈다. 마침내 오왕부차는 꿈에서조차 그리던 맹주가 되었다. 마음 같아서는 만세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월왕구천이 침공해와 오나라 영토를 유린하고 있지 않은가. 세자 우까지 죽었다고 했다. 하루빨리 귀국하여 오성을 구하고 월군을 박살내야 했다. 이놈, 구천아. 어디 두고 보자. 회맹이 끝나자마자 오왕부차는 불이 나게 황지 땅을 떠났다. 제수, 기수, 회수, 장강으로 이어지는 수로로 접어들어 밤낮 없이 배를 몰았다. 미처 배를 타지 못한 병사들은 강안을 따라 열심히 달렸다. 이때쯤 해서는 오나라 군사들도 월군의 침공 사실을 알았다. 마음은 조급했고 사기도 떨어졌다. 더욱이 그들은 2000리가 넘는 먼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런 상태에서 오군은 오성교회에 당도했다. 부차는 그때까지도 월군을 깔보고 있었음인가. 다짜고짜 공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월군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다. 수영에 능한 이천수군이 물밑으로 헤엄쳐 나가 오나라 전함의 바닥에 구멍을 내었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던 오군은 가라앉는 배를 보고 완전히 싸울 의욕을 잃었다. 오성교회에서 한 차례 큰 싸움을 벌였으나 결과는 오군의 대패였다. 비로소 사세가 여의치 않음을 알게 된 부차는 화평을 맺어서라도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급히 백비를 불러 호령했다. 그대는 늘 월나라가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해왔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오? 구천이란 놈 때문에 우리 오나라가 멸망 직전에까지 이르지 않았소.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그대 책임임을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백비는 입이 10개 있어도 말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처분만 기다렸다. 부차의 호령은 계속되었다. 그대는 지금 당장 구천에게로가 화평을 청하시오. 만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인은 그대에게 총루검을 내리겠소. 총루검을 내리겠다는 말은 곧 자결을 하라는 뜻이었다. 백비는 질겁했다. 황급히 황금과 보물을 싸가지고 월군 영체로 달려갔다. 10여 년 전 문종이 그러했듯 이번에는 백비가 구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했다. 대왕께서 군사만 거두어 주신다면 지난날 월나라가 오나라에 복종했던 것과 같이 앞으론 우리 오나라가 월나라에 대해 복종하겠습니다. 구천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백비를 내려다보며 냉소를 머금었다. 얼마나 기다려온 이날이던가. 와 신상담의 고통을 과연 어느 누가 알아줄까? 그는 화평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이대로 백비를 참수하고 부차의 진영으로 밀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구천이 두 눈을 부릅뜨며 백비에게 호통을 치려 할 때였다. 곁에 서 있던 범녀가 재빨리 구천에게 속삭였다. 아직은 우리 전력으로 부차를 완전히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오나라 정병이 돌아온 이상 승패는 반반입니다. 모험을 하느니보다 차라리 화평을 맺어 백비에게 생색을 내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오나라가 힘을 쓰지 못할 터이니 그동안 왕께서는 좀 더 군세를 확장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간했다면 아마도 구천은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녀라면 구천과 함께 오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과 멸시를 감내해낸 사람이 아닌가. 누구보다도 오나라에 대해 원한이 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의 보복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범녀의 판단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구천은 범녀를 자신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다. 믿자. 범녀를 믿자. 구천은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을 억누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오나라의 화평을 받아들이겠소. 마침내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 사이에는 강화가 맺어졌다.